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자기가 판 가격보다 비싸지면 못 사요. 근데 지난번 현물 ETF 출시된 이후에도 가격이 48,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버렸죠. 그래서 그때 실제 놓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면은 포기하시고, 이 사이클이 기니까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까지도 가니까 이 사이클 좀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심지어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의 타임라인을 길게 잡고 가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4년이라는 사이클이 사실 무의미한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반감기 이전의 가격으로 되돌아갔던 적이 없어요. 물론 반감기 지난 직후에는 뭐 조정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사이클의 종점을 찍었다가 내려온 바닥에서조차 반감기 가격으로는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반감기나 그 이전에 샀으면은 이 가격은 이제 다시 안 오는 가격이에요. 그럼 뭐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그런 거 의미 없이 나는 장기적으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가능한 거죠. 다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중장기까지는 모르겠고 한 중단기적으로 본다. 뭐 한 2, 3년 정도 본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사실 사이클 내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5천만 원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매도를 하고 5천만 원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먼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투자 타임라인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의 고점을 측정하는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MVRV라든지 SOPR이라든지 NUPL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들웨이브라든지 그다음에 파이사이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어느 거 하나만 보고 측정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상황에 맞는 절대적인 하나의 지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심사임당이라든지 멘탈이 전부 다 채널에 오셔서 좀 저처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미리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비쌀 때 팔고 조정받았을 때 싸게 사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정말 본인 실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왜냐면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자기가 판 가격보다 비싸지면 못 사요. 근데 지난번 현물 ETF 출시된 이후에도 가격이 48,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버렸죠. 그래서 그때 실제 놓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신 분들. 그렇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기적으로 몇 번 트레이딩 잘해서 이득을 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놓쳐버려서 보는 손실이 훨씬 커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면은 포기하시고, 이 사이클이 기니까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까지도 가니까 이 사이클 좀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은 비트코인 세금이 없잖아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거예요. 세금 안 내니까. 더 비싼 가격을 부를 수 있겠죠. 세금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게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너무 쉬운데요.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공급과 수요예요. 공급과 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와이에 여행을 갔는데 미국 본토에 분명히 똑같은 마트, 그 브랜드의 마트에 있는 똑같은 제품 가격이 심지어 거의 1.5배가 더 비싸요. 왜 비쌀까요? 섬나라잖아요. 섬이잖아요. 하와이는. 들여와야 되잖아요. 배 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들여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그런 비용이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니까 비용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한국은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100만 원 넘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그 신원 인증을 다 해야지만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한국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잘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마트로 치면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음. 물건이 없으면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오르겠죠. 네.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게 어차피 불장에서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요. 어. 내가 오늘 김치 프리미엄 10%에 샀으면 나중에 팔 때는 20%돼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네요. 실제로 과거에 제가 본 걸로는 25%까지도 봤어요. 여야는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당장은 막아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뭐 과세를 지금 더 유예한다든지 2025년부터 과세를 또는 지금 기본공제 250만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전부 선거를 앞에 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아마 단기간에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거래소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든지 그런 대출 상품이라든지 스테이킹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들을 운용을 해요.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난번 FTX처럼 사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객 돈을 받아 예를 들어서 고객 돈이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이걸로 1억 원치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들이 모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뱅크런이죠. 이게 FTX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한국 거래소는 그런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돈을 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을 할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해외 거래소보다 오히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가 더 안전한 편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공부 방법 추천해 주세요. 네, 진짜 가장 추천하는 것은요. 네,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일단 한번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삼당과 멘탈이 전부다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정말 빠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2024년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키면서 욕심내지 않으면서 투자를 한다면 2024년에 손해를 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꼭 이 기회에 열심히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셔서 좋은 수확을 거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